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은 독서와 독서 지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독서와 독서 지도 어떻게 보면 참 흔한 주제이기도 하고 참 많이들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독서 지도를 왜 들고 나왔느냐, 좋게 말하면 새로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 것이고, 좀 비판적으로 쳐다보면 시비 걸려고 나왔다 해도 다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문헌정보학에서 관심 갖는 영역 중에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독서 지도일 겁니다. 독서 지도 영역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독서 지도는 말 그대로 독서 행위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의미겠죠.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좀 그런 이론적 얘기를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독서가 뭐니 그러면 다 알죠.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이 제일 평범하고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질문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독서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데 라고 참 어렵습니다만, 독서는 말 그대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그냥 소통의 미학, 독서는. 그러니까 소통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했을 때 그 소통과 관련된 어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독서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만, 그러죠. 독서는 쉽게 얘기하면 책을 읽는 행위이지만 좀 넓게 쳐다보면 소통하는 행위이거든요. 작가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지식과 소통하는 그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독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독서에 이제 지도가 붙어서 독서를 어떻게 지도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책을 어떻게 읽힐 건데 라는 얘기인데, 책을 읽힌다는 건 중요한 것에 비해서 책을 읽힌다는 게 강제성을 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물을 먹는 행위는 말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독서도 강제로 읽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발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얘기고, 그 자발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어린 시절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장 기본은 읽어주기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 침대 머리맡에 눕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글자를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주변과 소통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상황을 경험했고, 어린 나이지만 그 속에 책을 읽어주면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어휘부터 생소할 것이고 상황도 생소할 것이고, 근데 그 속에 이제 친근한 얘기가 있죠. 동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주변 자기 또래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집안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감성도 심어줄 수 있고 간접 경험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동물을 기르려고 해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를 기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꽃을 가꾸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말부터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독서의 기본은 읽어주는 행위이고, 그 읽어줌을 통해서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서 읽어가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도 해득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문자 해득을 이제 넘어서서 그 글자, 어휘를 하나하나 다 깨우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때는 그 어휘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독서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아니,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어 몇 개를 모른다고 해서 문장을 읽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얘기일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대입해서 전체 문장을 파악하고 그 중에 몇몇 요소들을 배워가겠죠. 그래서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글자를 배운다는 것, 그러니까 단어를 배운다는 것이 독서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만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배운 그 외국어가 그 자기가 배웠던 그 시절에 딱 성장을 멈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온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우리말을 쓰려고 배웠을 때 그 아이에게는 우리말을 사용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전무한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아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들어 커가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외국어는 어린 시절의 언어로 고착되어 있고 그걸 사용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저 친구 말이 참 거칠거나 너무 유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라는 거는 나이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시대와 같이 성장합니다. 요즘 세대, 우리가 MZ세대라면서 MZ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 줄임말들, 막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하는데,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통하거든요. 우리가 문자를 만들고 어휘를 생성해낸다는 것은 자기의 소통 능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화시키는 거죠. 그 아주 어떤 특정한 시츄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거기에 걸맞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래서 예전엔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이 점점 새로운 기기, 문명이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어휘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겨나는 행태들, 습관들, 생활들 속에서 만들어진 어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라면 저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책을 읽어라라고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읽은 책에 새로 나온 어휘들을 가르쳐달라고 어휘를 몇 개 이상씩 뭐 보고를 하게끔 하고 그 어휘가 하는 의미를 설명하게끔 하고 그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들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어휘가 나와 있는 책을 찾아보는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점점 수준을 높여가는 거겠죠.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그림책에 있는 몇 단 되는 글자들을 찾아서 그런 글자를 찾아오게끔 하는 일을 시킨다거나 3, 4학년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어휘력을 키워가겠죠. 그래서 보통 서양 아이들도 그 어휘력 테스트를 하는데 보면은 이 친구의 어휘력이 자기 또래보다 낮아, 높아를 가지고 그 친구의 독서력을 평가합니다. 우리 독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외우다시피 하는 것들, 주인공을 소개한다든가, 주인공이 했던 어떤 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성격을 얘기한다든가, 스토리를 얘기한다든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 전부 다 기억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력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뭐지? 했을 때 이제 어떤 책을 읽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서를 얘기한다든가 고전을 얘기한다든가 하지만 저는 양서와 고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양서와 고전은 그 시대가 만들어낸 프로토타입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방향성, 철학, 그 범주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현실 세계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 다양성이 부족하면 살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외국에서 살다 보면 그 다양성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그 집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그 안에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다양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그 어떤 마지노선 이거를 넘어가면 좀 위험하겠다 하는 선까지는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줌으로써 아이들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성이 결핍되어지고 책을 읽을 때도 편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 유튜브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비슷한 유튜브를 추천해주고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들여다보다 보면 그게 자기 전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인데 그 한 권 읽은 책을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책이 뭐라고 말을 했던 간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만이 세상의 진리이고 오로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사고는 완전히 좁혀지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소통을 얘기했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폭넓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대목 아닙니까? 같은 커뮤니티에 살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데 이게 커뮤니티를 바꾸면 지리적 환경 조건도 다르고 문화적 조건도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각자 편견이었겠죠. 난 이런 것만 먹고 저 사람 저런 것만 먹었는데 또 어느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게 왜 먹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 것과 어떤 것을 대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장르를 나눈다든가 어떤 특정한 매체를 나눈다든가 보다는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리액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리액션을 보장해주고 그 리액션을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독서 지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검열이라든가 금서 문제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그걸 막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런다고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다만 도서관에 숨 쉴 수 있는 여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또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로 다툼을 갖고 싸우고 서로 대치하기보다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금서를 어떻게 해야겠지라는 제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해가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결국 독서라든가 독서 지도는 읽기를 위함이 아니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문화 시민을 만들어내는 작업일 것이고 그 사람이 소통하는데 적절하게 어린아이와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 나이 든 사람과는 또 어떻게 하고 또 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소통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또 나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게 제대로 된 독서 지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독서 지도 방법 중에는 우리가 독후감 쓰기도 있고 뭐 독후화도 그리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독후감보다는 조금 더 학술적 의미라고 할까? 뭐 마찬가지 개념이랍니다. 서평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은 하나이지만 그 책에 대한 서평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그 인종,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비록 그 어떤 특정한 책은 특정한 그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주장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힘은, 그러니까 서편이라는 것은 책을 독후감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을 떼고 그 책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러면서 동시에 그 책의 내용들을 새롭게 재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할 때 글쓰기, 베끼기, 책 베끼기 연습도, 이렇게 손글씨 쓰는 연습도 되면서 책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하나 굉장히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어휘에 대한 능력도, 그런 문장에 대한 이해도, 그런 문장의 수렴을 배워가는 작업이지만 동시에 그 글을 이제 자기 스타일로 재표현해내는 작업들, 재구성해내는 작업들. 저는 그게 굉장히 독서지도에서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큰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소통을 좀 더 깊고 넓게 하겠다는 얘기고, 왜 그럼 영화는 안 되고 다른 장르, 다른 매체들은 안 되고 굳이 책이어야 해? 이게 제가 봤을 때 TV에 보면은 어떤 드라마라든가 또는 연애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쭉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풍선들을 많이 답니다. 말풍선을 다는 이유는 소위 편집을 통해서 찍힌 장면들이 편집을 통해서 재구성되어질 때 생략되어져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건너뛰는 작업이죠. 맥락이 좀 끊기는 것들을 이어가고 싶고 자기가 의도한 바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풍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가는 작업인데, 저는 그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모아가더라도 그 모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동작이라든가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이걸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오롯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어휘라고 보거든요. 문자. 이 문자가 그 말풍선보다 훨씬 더 집약된, 그러나 좀 모호한, 좀 광범위한 그런 식의 표현들이었으면 훨씬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폭넓게 이해할 텐데, 그래서 아주 탁 콕 집어서 사실적 표현을 한다든가, 너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런 감정을 가져야,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행동한 거야 라고 딱 단답 형식으로 답 가르쳐 주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글자가 전달하는 힘, 문자가, 이 말과 행동을 넘어서, 소리를 넘어서서 이 글자, 문자가 전달하는 힘이 굉장히 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단어 하나만 던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라기보다는 그것이 19세기에는, 20세기에는, 21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어진 많은 새로운 어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성장하는지. 그렇게 해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오롯이 읽어가는 것이고 그 시대에 스스로 공감하고 그 시대를 경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 지도의 방법을 좀 더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